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3개월 차 새댁이에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인생 최악의 더러운 꼴을 당했는데요. 제게 이런 몹쓸 짓을 한 사람은 바로 제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할 말이 정말 많아요.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이러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어머님한테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요. 어린 자식을 버리고 집 나간 사람이 무슨 염치로 이제 와서 이런 짓을 벌여요? 말도 안 되는 거죠. 2026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는 구하라법 아시죠? 자식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구하라 씨의 모친이 딸이 사망하자 거에게 유산을 받겠다고 상속권을 요구했던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저는 그 법이 저희 시어머니와 같은 인면수심의 인간들한테 자신이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권리도 누릴 수 없다는 걸 확인시켜 주었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빠는 한때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셨어요. 18에 서울로 올라와 갈 곳도 없고 가진 돈도 없어서 그랬다더군요. 아빠는 국민학교에 들어가던 무렵 할머니께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부친과 단둘이 살아야 했지만 그래도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방에서 사업을 크게 하신 덕에 힘든 거 없이 잘하셨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가을 부친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면서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죠.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면서 엄청난 빚을 남기셨는데 20살도 안 된 저희 아빠가 그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거든요. 부친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집은 남의 손에 넘어가 버렸고 집안에 돈이 될 만한 물건은 월급을 못 받은 직원들이 들이닥쳐 죄다 들고 가는 바람에 변변한 옷 한 벌 남은 게 없었대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예전엔 장례식을 다들 집에서 치렀잖아요. 특히 시골에서는요. 저희 할아버지 장례식도 그랬던가 봐요. 마당은 온통 문상객들로 가득했고 여느 상갓집처럼 술판도 벌어지고 화투판도 벌어졌어요. 시끌벅적하게 마지막 밤이 지나가던 그때 빚쟁이들이 집으로 들이닥친 거예요. 저희 아빠를 잡으려는 빚쟁이들과 이를 막으려는 집안 사람들이 뒤엉켜 아주 난장판이 되었죠. 너무 매정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돈이 중에도 상갓집까지 찾아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을 빌린 건 명수지 명수 아들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요? 안 그래도 하나뿐인 부모 잃고 천의 고아가 된 불쌍한 놈을. 그러니 다들 진정하시고 장례는 치르게 해주세요. 이보셔. 누군 이러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아요. 돈 빌려 쓰고 죽은 놈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돈 뜯기 누리는 아주 죽을 맛이라고. 이 돈 못 받으면 내가 먼저 장례 치르게 생겼어. 암튼 길게 얘기할 거 없어. 애비가 돈 빌려놓고 못 갚았으면 아들놈이라도 갚아야지. 강명수 아들 나오라 그래. 당장 데려오라고. 빚쟁이들은 서로 먼저 저희 아빠를 잡으려고 혈안이었어요. 집안 어른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달려들어 빚쟁이들을 막아대셨죠. 아빠는 부모를 잃은 황망한 상황에 이런 일까지 당하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더군요. 마치 발이 땅에 달라붙은 것처럼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그런 아빠를 정신이 들게 한 사람은 당수거른이었어요. 상훈아, 장례는 우리가 마저 치를 테니까 일단 넌 어디든 피세에 있어라. 여기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 당수거른은 사람들 눈을 피해 저희 아빠를 뒤뜰로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손에 둘둘 말린 지폐를 쥐어주셨죠. 앞으로 고향엔 얼씬도 하지 마라. 네 아빠도 가구 없는 마당에
뭐 좋은 꼴을 보겠니? 지천에 빚쟁이들밖에 없는데. 여기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까 넌 네 한 몸 건사하고 살 생각만 해. 사지 육신 멀쩡한 놈이 어디 가든 굶어 죽기에 하겠니? 그러니 어서 가라. 사람들 오기 전에 어서 가. 그렇게 아빠는 부친의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른 채 당숙손에 등 떠밀려 집을 나오게 되었어요. 그날 당숙어른이 저희 아빠 등을 떠밀어 담장 밖으로 밀어내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빚쟁이들한테 잡히고 말았을 거예요. 당숙어른이 손에 쥐어준 지폐 몇 장을 들고 아빠는 무작정 달려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고 그렇게 서울살이가 시작되었어요. 상복 차림에 서울역에 도착한 아빠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정처 없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걷다 보니 시장통이더래요. 퇴계로에 있는 남대문 시장이었죠. 그런데 웃긴 건 그 와중에서도 어디선가 풍겨온 잔치국수 냄새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부모도 잃고 집도 잃고 당장 등 붙이고 잠들 곳도 없는데 그래도 살겠다고 배는 고프더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경황 없이 장례를 치르느라 몇 끼를 굶었으니 그럴 만도 했지 뭐. 가진 돈 다 털어서 국수 한 그릇을 사 먹고 나니까 그제서야 눈물이 나는 거야. 나 이제 정말 고아가 됐구나. 이제 갈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해서 한참을 울었다. 서울 하늘 아래서 그런 아빠한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은 바로 저희 외할머니였어요. 아빠가 전 재산을 털어서 사 먹었던 국수를 만든 장본인이셨죠. 상복 차림에 저희 아빠가 빈 국수 그릇을 앞에 두고 서럽게 우는 걸 본 외할머니는 눈물이 그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셨대요. 아는 사람 없이 낯선 서울에서 처음 말을 걸어준 외할머니한테 아빠는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았고 사정을 딱하게 생각하신 외할머니는 저희 아빠를 집으로 데려가셨어요. 당시 저희 외가도 사정이 그리 좋지는 않아서 문간방은 대학생한테 하숙을 치고 있었고 나머지 방 한 칸에서 할머니와 중학생이던 저희 엄마가 살고 있었어요. 외할머니는 성인 등치인 고등학생 남자애를 중학생 딸과 한 방에서 지내게 할 수는 없어서 문간방에서 하숙을 하던 대학생한테 부탁해 함께 지내게 했다더군요. 아빠는 그곳에 살면서 일을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시장 상인한테 부탁해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거든요. 시장통에서 물건을 나르는 지게 일도 하고 백반집에서 배달도 하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건어물 가게 사장님 눈에 들어서 그곳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건어물 도매 일을 배우게 되었죠. 몇 년이 지나 또래 친구들은 한창 군입대를 할 나이였지만 고등학교 졸업을 못한 아빠는 학력 미달로 군 면제가 되었어요. 당시엔 사대 독자도 군 면제를 받곤 했다던데 군입대를 하는 인원이 많아서 그랬던 게 아닌가 생각해요. 덕분에 남들보다 몇 년 더 일을 할 수 있었던 아빠는 또래들보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고 그러다 저희 엄마가 23살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하셨대요. 한 집에 살면서 늘 붙어 지내다 보니 정이 들어버렸고 그러다 결혼까지 이어진 거였죠. 결혼을 했다고는 해도 상황이 크게 달라질 건 없었어요. 그저 아빠 혼자 지내던 문간방에 엄마가 건너와 신혼방을 차린 것뿐이었으니까요. 시장에서는 다들 저희 아빠를 외할머니 아들로 알고 있었는데 뒤늦게 아들이 아닌 사위라는 걸 알고는 다들 놀라더래요. 워낙 두 분 사이가 모자지간처럼 살갑고 친해서 아들이든 사위든
별 상관은 없었지만요. 그렇게 신혼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장통에서 아빠가 고등학교 동창을 만난 거예요. 시골 동네에서 같이 나고 자란 탓에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함께 다닌 사이라서 오랜만에 만났음에도 서스럼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친구를 통해 어이없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네 아버지 장례식 날 난리가 나고 한 석 달쯤 지나서였나? 니네 오촌 당숙이 경찰에 잡혀갔잖아. 네 아버지 장례 치를 때 왔던 빚쟁이들 있잖아. 그놈들이 다 네 당숙이 돈 주고 부른 놈들이라지 뭐냐? 네 아버지 회사 돈 빼먹은 걸로도 모자라서 집까지 먹으려고 그 쇼를 벌인 거라던데. 니는 여지 그것도 모르고 살았냐? 아이고야. 암튼 언제 한번 고향에 가봐. 당숙이 빼돌린 돈이랑 집문서 너희 막내 할아버지가 챙겨가셨으니까. 그 잘 살던 집 도련님이 시상바닥에서 건어물이랑 팔고 있고 네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걸 보시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시겠냐. 암튼 막내 할아버지한테 꼭 찾아가봐. 알았지? 이 모든 일이 빚쟁이를 피해 자신을 도망치게 해주었던 당숙이 벌인 짓이었다는 사실에 아빠는 할 말을 잃었어요. 부친이 살아계실 때 누구보다 아끼셨던 사람이 당숙이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됐다더군요. 당숙네 집은 친척들 중에서 형편이 제일 안 좋아서 학교도 저희 증조할아버지가 대신 보내주시고 저희 할아버지가 사업을 물려받으신 이후엔 당신 밑에 두고 보살피셨거든요.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아무튼 고향 친구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아빠는 다음날 아침 일찍 고향으로 내려가셨어요. 돈을 받으려고 급하게 고향으로 가신 건 아니고 장례도 미처 마치지 못하고 온 데다가 빚쟁이들 무서워서 부친이 묻혀있는 선산에도 한번 못 가봤던 게 마음에 걸려서 그러셨대요. 고향을 떠난 지 7년 만에 저희 아빠가 동네에 나타나자 몇몇은 무척이나 반가워했고 몇몇은 그렇지 않았다나 봐요. 당숙한테 돌려받은 저희 할아버지 재산과 집을 대신 맡고 있었던 막내 할아버지 댁은 그 후자였어요.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돌아와서 돈이랑 집을 내놓으라고 하니 참. 내가 안 주겠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말미는 줘야 할 거 아니냐. 당장 집은 또 어떻게 비워줘야 하나 모르겠네. 네 살던 집은 우리 충식이가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집주인 돌아왔다고 집 비우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막내 할아버지, 그러시면요. 그 집 충식이한테 사라고 하세요. 제가 시세보다 싸게 팔 테니까요. 아빠는 그래도 집안 사람이고 해서 시세의 절반만 받고 팔 생각이었다는데 막내 할아버지는 그마저도 거절을 하더래요. 돈은 당장 못 준다고 하면서 언제 준다는 약속도 없고 말이죠. 7년 전 세상 물정 모르던 아빠였다면 그 길로 그냥 돌아왔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시장바닥에서 닳고 닳을 정도로 험한 꼴을 다 보며 생활했던지라 막내 할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뻔히 알고 있어서 그냥 돌아올 리 없었어요. 그래서 종이부터 꺼내들고 차용증과 각서를 쓰게 하셨어요. 거기에 지장 날인까지 하고 동네 이장님까지 불러서 인증까지 서게 하셨어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집은 반값에 사든 아니면 반년 안에 비워주시고 돈은 가지고 있는 땅으로 대신 가름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저희 아빠를 세상 물정 모르던 예전의 부잣집 도련님으로 생각하고 얼렁뚱땅 돈과 집을 날로 먹으려던 막내 할아버지는 360도 변해버린 저희 아빠를 보시곤 무척이나 놀라시더래요. 그 집 자식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당연히 저희 아빠가 받아야 하는 것들인데도
그 집 식구들은 마치 저희 아빠가 자기네 집과 돈을 훔쳐가는 날강도처럼 취급을 하셨어요. 그런 취급에 더 화가 난 아빠는 안 보고 살 각오를 하고 강하게 나가셨고, 결국 1년 만에 돈 대신 농가 밭으로 돌려받으셨어요. 집은 작은 할아버지 아들한테 세를 놓는 걸로 마무리 지었고요. 당연히 받아야 하는 집과 돈이었지만 이후로 아빠는 막내 할아버지와 그 자식들로부터 엄청난 욕을 먹어야 했어요. 그래서 결국 몇 년 지나지 않아 땅과 집까지 팔아버리고 고향의 발길을 끊으셨죠. 언젠가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일이요, 사람이 무서워졌다고요. 특히 가족이라고 믿었던 가까운 사람들은 더더욱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빠가 느꼈던 그런 심정을 먼 훗날 저와 제 남편이 똑같이 느끼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과 제가 처음 만나게 된 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2년 정도 했던 때였는데, 남편을 제게 소개해준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참 좋은데 솔직히 배경은 별로라고요. 대학 시절부터 소개팅 한번 해본 적이 없는 모쏠인 저한테는 착한 남자가 연애 상대로 딱일 거라더군요. 연애는 착한 남자랑 하고 결혼은 돈 많은 남자랑 하는 거라잖아.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이랑 연애부터 해봐. 내 남친 고등학교 동창인데 성격도 좋고 공부도 꽤 잘했다더라고. 하긴 그러니 공기업에도 들어갔지. 암튼 잘해봐. 한마디로 친구는 제게 제 남편을 연애 테스트 상대로 소개해 준 거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테스트용 취급을 하나 싶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소개팅을 취소할까 했는데 그러지 못하겠더라고요. 소개팅 며칠 전부터 문자로 연락해 제가 오고 가기 편한 지역은 어딘지, 혹시 못 먹는 음식은 있는지 세세하게 물어주는 모습에 일단은 어떤 사람인지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간 소개팅 자리에서 저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장면을 경험했어요.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는 남편을 본 순간 남편 등 뒤로 빛이 발광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곤 바로 이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보자마자 마음이 동했으니 결과야 뻔했죠. 남편은 지금껏 제대로 연애를 해보지 못해서 자신이 많이 서툴 거라며 쑥스러워했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든 만남을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죠. 눈에 콩깍지가 꼈는데 뭔들 안 좋아 보였겠어요. 그렇게 한 2년 연애를 하는 동안 시아버지께 인사도 드리고 생신과 어버이날도 챙겨드리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 막 결혼 얘기가 오고 갈 무렵 아버님은 세상을 떠나셨고 둘째의 남편은 고아가 되어버렸어요. 장례식장에서 만난 친척분들을 통해 남편의 친모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얼핏 들었지만 서운하게도 남편은 자신의 입으로 친모에 대한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술에 취해 친척분이 남편의 친모를 욕했는데, 물론 옆자리에 있던 다른 친척이 얼른 입을 막기는 했지만 저도 남편도 그 말을 다 듣게 된 거예요. 그 일 때문인지 장례가 끝나도 며칠 뒤 남편이 장례식에 와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꺼냈어요. 난 7살 때부터 아빠랑 단둘이 살았어. 부모님이 사별을 한 건 아니고 아빠 말로는 엄마가 집을 나가신 거라고 하더라고. 남편이 아버님께 전해들은 말에 따르면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정이 떨어져서 집을 나간 거래요. 정확한 건 아니고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자세한 설명 없이 그렇게 얼머무려 말씀하신 데다가 당시에 제 남편이 너무 어려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거든요. 아버님마저 돌아가신 상황이라 이제는 그 이유를
영영 알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어머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장례 끝난 다음 날이었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 처음엔 말도 않고 숨소리만 들리길래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끊으려는데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더라고. 우는 목소리로 나를 부르는데 단번에 알겠더라. 아, 이 사람이 우리 엄마구나 하고. 그렇게 25년 만에 모친과 통화를 하게 된 남편은 선뜻 보고 싶다는 말조차 차마 하지 못했대요. 먼저 만나자고 얘기를 꺼낸 건 시어머니 쪽이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약속 장소에 나랑 같이 좀 나가줄래? 혹시라도 내가 너무 감정이 격해지거든. 자기가 옆에서 날 좀 말려줘. 그때는 그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어렴풋이 그저 자신과 아버님을 버리고 떠난 엄마에 대한 악감정 때문에 감정이 폭발하는 걸 말려달라는 의미로 알아들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당일이 되고 나니 제가 완전 반대로 생각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님이 너무도 그리웠던 거예요. 오래된 그리움과 야속함, 그 밖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휘몰아쳐서 평소와 달리 많이 긴장하고 떠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죠. 모자 상봉자리에 삼자인 제가 함께 나타나자 어머님은 살짝 놀라는 눈치였어요. 아무래도 남들한테 내놓기 힘든 얘기도 있을 테니 제 존재가 살짝 부담스러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잡고 있던 남편 손이 너무 떨고 있어서 차마 그 손을 놓고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눈치가 보이기는 했지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찍어내시며 자신이 집을 나가게 된 연유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3시간 가까이 하셨던 말씀을 요약하자면 아버님이 술에 빠져 폭력을 휘두르셨다. 어떻게든 참아보려 했지만 이러다 죽겠다 싶어 도망치듯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한 번도 집에 두고 나온 아들을 잊은 적이 없다.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에는 와닿지 않더라고요. 정확한 증거가 있다거나 한 건 아니지만 촉이 좀 그랬다고 할까요? 소위 말하는 악어의 눈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손수건 너머로 보이는 어머님의 표정이 언뜻 사악하게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처음엔 내가 잘못 봤나 싶기도 했지만 만남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이상하게 기분이 찝찝하고 좋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전혀 그런 낌새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저 어머니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야, 아버님 술 잘 못하신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 분이 술에 빠져서 어머님한테 폭력까지 행사하셨다는 게 영 믿기지가 않아서 말이야. 게다가 아버님 성품이 누굴 때리거나 하는 분이 아니잖아. 그러자 남편은 자신도 그 점이 이상한 것 같기는 했는지 잠시 생각에 잠기더라고요. 그러면서도 25년 만에 자신을 찾아온 모친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는 못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결혼 얘기는 나오고 있었고 원래 계획이 내년쯤 식을 올리는 거였기 때문에 장례가 끝나고 몇 달 지나고부터 바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님과 만나게 되는 일도 잦아졌죠. 아무리 자식과 남편을 버리고 집을 나간 사람이라곤 하지만 그래도 모르면 모를까 이미 만나서 인사까지 한 사이인데 시어머니 대접을 안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단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친정엄마란 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희 회사 쉬는 날 만나자고요.
한 번은 만나서 이런저런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알겠다고 말씀드리곤 며칠 뒤 약속 장소인 명동의 모 백화점 앞으로 나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래도 어머님이 아들과 떨어져 지낸 시간이 많다 보니 제3자인 제가 결혼 준비에 대한 상의를 하기에 편하다고 생각하신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아들과 25년 만에 상봉하던 그 자리에서 연신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을 떠올려 봤을 때 자식을 버리고 떠난 거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았기에 최대한 마음 편하게 해드려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약속 장소에 15분 먼저 도착한 저는 어머님이 택시에서 내리시는 걸 보고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너네가 왜 그 모양이니? 그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잊었어요. 제가 약속 시간에 늦게 온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택시에서 내리시는 걸 보고 바로 달려왔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드셨던 걸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 거냐고 물었더니 어른이 만나자고 하면 알아서 나 있는 곳으로 모시러 왔어야지. 내가 대중교통 이용해서 여기까지 나오게 해야겠니? 그리고 왔으면 얼른 택시비를 치러야지 뭘 멀뚱히 서 있는 거야? 일단 택시비부터 계산해. 어머님은 그 말만 남기곤 백화점 쪽으로 가버리셨어요. 저는 얼떨결에 지갑을 꺼내 택시비를 계산했어요. 그리곤 어머님이 가신 쪽으로 따라갔는데 글쎄 어머님이 명품관으로 들어가시지 뭐예요. 왜 그쪽으로 가실까 의아하긴 했지만 일단 따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명품샵을 두리번거리시면서 뭔가 찾고 계시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그 브랜드가 없지? 예, 에르메스 매장 좀 찾아봐라. 내가 거기에 받은 게 있는데 너도 봐야 예단 준비할 때 번거롭지 않을 거 아니니? 네? 예단 준비하는데 왜 에르메스를? 어머, 얘 좀 봐. 넌 그럼 예단으로 애들이나 들고 다니는 싸구려 백이나 해올 생각이었니? 아니, 내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내가 며느리감한테 그깟 에르메스 백 하나 요구를 못해? 너 지금 내가 자식 버리고 집 나간 애미라서 시애미 취급도 안 하겠다는 거니? 말해봐. 그런 거냐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에르메스 백은 아무나 못 사는 거라서 그래요. 저는 그런 명품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구매 이력도 없거든요. 그리고 명동 본점엔 에르메스 매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얘가?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니? 아니, 명동이 본점인데 왜 에르메스 매장이 없어? 너 지금 내가 명품에 대해 뭣도 모르는 줄 알고 잔머리 굴리는 거야? 기가 막혀서 정말. 너 여기 가만히 있어. 내가 안내 데스크 가서 물어보고 올 테니까. 꼼짝 말고 있으라고. 씩씩거리며 안내 데스크를 찾아간 어머님은 잠시 뒤 방금 전과는 달리 새초롬한 표정으로 돌아오셨어요. 아무래도 안내 데스크에서 본점엔 에르메스 매장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모양이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시치미를 떼면서 사람이 많아 피곤하다며 일단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백화점 내에 있는 초밥집에 갔는데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너도 알다시피 내가 우리 재우하고 떨어져 지낸 시간이 있잖니. 그래서 이제라도 그간 못한 엄마 노릇 좀 하려고 한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솔직히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넌 어쩜 말귀도 못 알아듣고 눈치도 없니? 꼭 이런 걸 내 입으로 말을 해야 되니? 그리고는 한숨을 푹 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니들 신혼집에 내 방도 마련해놔라. 우리 재우랑 같이 살려고 이미 집도 빼서 당장 갈 데도 없다. 그리고 예단은 에르메스 버킨백 30cm짜리로 하나 해와라.
색상은 직원한테 물어보고 고상한 걸로 해오고. 순간 그 말에 기가 막혀서 입에 물고있던 물을 푹 뿜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더럽게 뭐 하는 짓이냐며 난리를 치셨죠. 난리를 치고 싶은 건 되려 전데 말이에요. 참고 있자니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수 없이 저는 어머님께 말했어요. 어머님, 뭔가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요. 저희 집이 먹고 살만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사치까지 부려가며 사는 집은 아니에요. 저희 아빠가 남대문에서 건어물 가게를 시작으로 가게 몇 개를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자수성가하신 분이라서 사치하는 걸 무척 싫어하시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에르메스 백 못 사요. 거기 백은 구매 이력이 없는 사람은 못 산다고요. 물론 인기가 덜한 제품은 운 좋게 구매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벌킨 백은 절대 안 되죠. 명품을 모르는 저도 그 정도는 아닌데 명품 좋아하시는 어머님은 모르셨나 봐요? 아니, 못 사긴 왜 못 사? 내 돈 주고 사겠다는데 왜 백을 안 주냐고. 너 괜히 백 안 사주려고 수작 부리는 거 아니야? 수작이라고 하셔도 할 수 없어요.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식사 다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일어나시죠. 저 저녁에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하거든요. 아, 그리고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문제도 죄송하지만 안 되겠어요. 대신 저희 신혼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 그럼 그이랑 자주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어머님, 그럼 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계산은 하고 갈게요. 그렇게 저는 먼저 식당을 나왔어요. 나오면서 제 뒤통수에 대고 어머님이 욕설을 퍼부으셨지만 그 자리에 조금만 더 있다간 내 입에서도 욕이 나올 것 같아서 서둘러 자리를 피했어요. 그날 밤 홍대에서 남편과 남편 절친인 상준 씨를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어서 저는 홍대로 향했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해보니 두 사람이 먼저 와 있더라고요. 미리 주문해둔 맥주와 안주가 막 나오길래 저는 남편 몫의 맥주를 뺏어서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랬더니 남편과 성준 씨가 의아한 눈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더라고요. 아, 재우 씨, 나 지금 너무 화가 나거든? 오늘은 내가 자기 어머니 흉봐도 조금만 이해해줘. 그리고는 그날 있었던 일을 죄다 털어놓았어요. 명품에 관심이 없어 두 남자는 도대체 에르메스가 뭐길래 그러냐며 정말 구매 이력이 있어야 백을 살 수 있는 거냐고 물었어요. 제가 화가 난 포인트가 아닌 에르메스의 판매 전략에 더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해? 어쩜 남자들은 얘기의 포인트를 못 보냐? 게다가 어머님이 우리 신혼집에서 같이 사시겠다잖아. 그래, 알았어. 그 문제는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자기 말대로 근처로 이사 오시라고 하면 되지. 그리고 아까 엄마한테 전화 왔었는데 집 계약 문제 때문에 잠깐 임시 거처에 머무시나 봐. 불편할 게 그러실 거 뭐 있냐고 지금 나 사는 집으로 들어오시라고 했어. 계속 같이 살겠다는 건 아니고 우리 결혼 전까지만 같이 지내보려고.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지?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이. 대신 신혼집에서 같이 사는 건 안 돼. 알았어. 근데 자기 전화 온 모양인데 받아봐. 액정을 보니 시어머니였어요. 낮에 당한 게 있어서 이번엔 남편도 같이 들으라고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나다. 넌 어떻게 돼 내가 승질머리가 그 모양이니? 아, 됐다. 길게 말할 거 없고 내일 낮에 나 있는 대로 좀 와라. 재우 집으로 짐을 옮겨야 되는데 옷가방이 많아서 혼자는 못 나르겠어. 참, 올 때 힘 좀 쓸 수 있는 남자애도 하나 데리고 와라. 네 친구를 데려오든 사촌을 데려오든 누구든 데려와. 그럼 재우 씨한테 말해서 같이 갈까요? 아니다. 여관방에서 지내는 거 내 아들한텐 보이기 싫어.
그러니까 너 아는 남자애 하나 데려와. 젊은 애로. 힘 좀 써야 되니까. 알았지? 그럼 네 번호로 주소 보내마. 저한테는 막대하시지만 그래도 아들한테 자신의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걸 보니 엄마는 엄마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이번 통화를 못 들은 걸로 하기로 하고 남편 절친인 상준 씨가 같이 가주기로 했어요. 주소지대로 가보니 모텔이더라고요. 주말이라 그런가 주차장에는 정말 투숙한 투숙객차로 가득해서 차를 인근 도로에 세워두고 객실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방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잠시 뒤 어디 갔다 돌아오시는지 어머님이 오셔서 짐을 싣고 남편 집으로 향했죠. 가는 길에 상준 씨는 근처 전철역에 내려주었고요. 그런데 이 일이 나중에 엄청난 사건을 몰고 올 줄 그때는 몰랐어요. 상견례를 끝으로 결혼 준비를 얼추 마치고 자잘한 문제들을 정리하고 있던 어느 날 아빠가 가게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모처럼 남대문 시장에 가서 냉면이랑 칼국수를 먹자고 하셨어요. 남대문 시장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대문 시장 안에 냉면이랑 칼국수, 꽁보리밥을 파는 골목이 있거든요. 한 메뉴를 시켜도 3가지 음식을 다 내주는 골목인데요. 어릴 땐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거기에 자주 가곤 했어요. 특별히 맛이 있는 건 아닌데 저렴한 가격에 3가지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어서 저희 아빠가 무척 좋아하시는 곳이었죠. 지금은 남대문에서 하던 가게를 접고 타 지역으로 온 지 오래되어서 가끔씩 큰맘 먹고 찾아가곤 했어요. 결혼을 앞두고 아빠랑 단둘이 먹으러 오니까 기분이 새롭더라고요. 뒤에 손님이 연달아 오는 바람에 개눈 감추듯 후딱 먹고는 소화를 시키려고 옥상 정원을 걸었는데 아빠가 무거운 표정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지아야, 너 만나는 사람 있니? 그게 무슨 소리야? 만나는 사람이야 당연히 있지. 곧 있으면 아빠 사위 될 재우씨. 근데 뜬금없이 왜 그런 걸 물어? 아니, 재우 말고 다른 남자 있냐고. 황당한 질문에 헛웃음이 났어요. 우리 아빠가 왜 이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빠가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제게 내미시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제가 상준 씨랑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이었어요. 시간차를 두고 여러 장을 찍었더라고요. 아빠, 이 사람 재우치 절친이야. 왜 아빠도 전에 한번 봤잖아, 상준 씨라고. 아, 그리고 여기 모텔은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하나? 남튼 상준 씨랑 나는 아무 사이 아니고 우리는 재우 씨 어머니 집 날라드리려고 이날 거기 갔던 거야. 재우 씨도 알고 있어. 우리가 다 같이 있을 때 스피커폰으로 어머님한테 짐 옮겨달란 부탁 전화 받았거든. 근데 이 사진은 누가 아빠한테 줬어? 그러자 아빠가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한숨을 연달아 쉬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 남자랑 너는 아무 관계 아니다 이거지? 오케이, 그거면 됐어. 이놈의 여편네를 가만 두나봐라. 그때까지만 해도 아빠가 누구한테 그렇게 화를 내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며칠 뒤 남편과 함께 상준 씨 집에 방문하면서 그동안 감춰졌던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남편 말로는 상준 씨가 가져가라고 한 물건이 있어서 그걸 받으러 간다고 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상준 씨는 우리가 왜 왔는지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뒤 아빠 차가 상준 씨 집 앞에 멈춰서지 뭐예요. 보조석에 저희 시어머니를 태운 채 말이죠. 아빠는 차에 내리면서부터 씩씩대면서 시어머니한테 몰아치듯 말했어요. 자, 보세요. 이 남자가 사부인이 말한 그 남자 맞는 거죠.
아, 왜 말을 못해요? 사부인이 나한테 사진까지 보내줬잖아요. 내 딸이랑 이 남자가 모텔에 드나드는 사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말에 저도 상준 씨도 놀라서 입만 떡하니 벌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남편 눈치를 살피면서 저희 아빠한테 복화술을 하듯 속삭이듯 그러더라고요. 꼭 네 아들 앞에서 이래야겠어요? 그 얘긴 나중에 해요. 아니, 뭘 나중에 합니까? 사부인이 분명히 나한테 내 딸이 딴 남자 맡아서 모텔 드나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위한테 비밀로 온전히 딸 결혼시키고 싶으면 현금으로 3천만 원 보내라고 했잖아요. 내가 통화한 내용 녹음 다 해놨는데 어디서 시치미를 뗍니까? 그 말에 저는 다리에 힘이 탁 풀렸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며느리가 될 사람을 어떻게 상간녀를 만들어요? 그것도 어떻게 내 아빠한테 딸의 외도를 빌미로 돈을 뜯을 생각을 하냐고요. 너무 기가 막혀서 숨이 다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주먹으로 가슴을 퍽퍽 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생각해서 무덤까지 비밀로 하고 가려 했는데 이렇게 된 마당에 나도 어쩔 수 없네요. 네, 그쪽 딸이 이 남자랑 모텔에 들어가는 거 내가 똑똑히 봤습니다. 정 못 믿겠으면 모텔 가서 CCTV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난 하나도 두려울 거 없습니다. 불쌍한 내 아들. 어쩌다 이런 지저분한 년을 만나서 이 고생이니. 엄마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까 우리 아들은 엄마만 믿으렴. 아직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청첩장까지 다 나온 마당이니까 우린 이 두 사람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할 겁니다. 그렇게들 하세요. 어머님, 정말 왜 이러세요? 그날 상준 씨랑 저 어머님 집 나르느라 거기 간 거잖아요. 어머님도 다 아시면서 왜 거짓말을 하세요? 내가? 아니, 내가 뭐가 아쉬워서 거짓말을 하니?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증거를 대. 증거 대보라고. 아들, 더 들을 것도 없어. 이 결혼 여기서 끝내고 일단 변호사부터 선임해서 위자료 문제 매듭 짓자. 그러자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던 남편이 자신의 팔을 잡는 시어머니 손을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네, 변호사 선임해야죠. 소송도 걸어야 하고요.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지아야, 상준아, 미안하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세등등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았어요. 그런데 못난 제 엄마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한테 상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 일로 혹시 소송을 걸고 싶으시다면 네, 그러세요.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저는 제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걸 생각입니다. 내 아내한테 누명을 씌우고 내 장인어른한테 돈을 갈취하려 했던 거 소송을 통해서 제값 치르게 할 거예요. 아들, 그게 무슨 말이니?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너는 엄마 말보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사람들 말을 믿는 거야? 그런 거냐고. 네, 저는요, 내 아내 말을 믿을 거고요. 내 장인 말을 믿을 거예요. 피가 섞였어도 남보다 못한 당신은 손톱만큼도 못 믿겠으니까요. 증거 있냐고 하셨죠? 그날 엄마가 지아한테 전화해서 모텔로 친구 데려오라고 한 전화 우리 세 사람이 다 들었어요. 스피커폰으로 통화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남자는 나랑 30년 지기 친구 상준이에요. 엄마도 기억나실 거예요. 엄마랑 바람나서 야반도주했던 김성환 씨 아들이니까요. 그동안 아빠랑 상준이 어머니는 저랑 상준이가 충격을 받을까봐 두 사람이 바람나서 집 나간 걸 비밀로 하셨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생각 그만하시고 법의 심판 받을 준비나 하세요. 그리고 그 후엔 죽을 때까지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25년 전엔 엄마가 날 버렸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내가 엄마를 버릴 거니까요. 결국 시어머니를 둘러싼 모든 진실은
25년이 흐른 뒤에야 밝혀졌어요. 자기 어머니한테 소송을 걸겠다던 남편은 저희 아빠 권유에 따라 지난 일은 묻어두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잽싸게 집에서 옷가방을 빼들고 도망을 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결국 그 일로 남편은 어머님과 연을 끊었고 청첩장에 적힌 날짜대로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식을 올리기 며칠 전 아빠는 제 남편을 불러 그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네 마음을 온전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가늠이 된다. 내가 살아온 세상이 뒤집히고 세상 누구를 믿어야 하나 참담할 거야. 그런데 재우야, 가족이라고 해서 네 마음에 상처를 입혀가면서까지 지킬 필요는 없다. 너무 매정한 소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남의 가슴에 상처를 입히는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누군가의 마음을 받을 자격은 더더욱 없어. 너를 아프게 하는 사람한테 마음을 쏟지 말고 너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정성을 쏟아라. 그래야 네가 행복해져. 아휴, 가여운 놈. 그날 남편은 저희 아빠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그렇게 비슷한 상처를 가진 처지라 그럴까요? 아빠랑 남편은 마치 부자지간인 것처럼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몰라요. 주말엔 같이 사우나도 다니고 가끔은 1박 2일로 둘이서만 낚시도 다니곤 한다니까요. 딸을 사위한테 뺏긴 게 아니라 딸한테 사위를 뺏은 격이죠 뭐. 그래도 이상하게 싫지 않은 걸 보면 제가 누남자를 엄청 아끼고 사랑하는가 봅니다. 앞으로도 두 사람이 끈끈한 장인 사위 관계로 살아가길 바랄 뿐이에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가족분들과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